빅머니는 계속됩니다. 마음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보면 알 수 있지만 인플레 우려에 따른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간만에 우리 시장에서 좀 상승 탄력 보여줬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주들 모두 힘을 빼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또 이제 나름 견조했던 코스닥에서의 또 엠블티라고 하나요? 또 뭐 NFT, 블록체인, 또 그런 또 관련주들, NFT들 관련주 이런 주들이 또 역시 더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딱히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5G 관련주들을 좀 상승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도 언제까지 또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지금 현재까지는 코스피는 0.1%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상황인데 0.5%대,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현재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는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핫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 분석해보는 머선일이고 함께하겠습니다. 자, 머선일이고 정리해 주실 분 은별캐스터 불러봅니다. 은별캐스터 고! 네, 머선일이고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르는 국제 유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 정부도 유가를 잡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비축유 5천만 배럴의 방출을 지시했고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중국과 일본, 인도와 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시나 동참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다른 주요 석유 소비국과 조율해서 비축유를 방출을 결정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수일분의 방출만 진행을 한 뒤에 이후에 추가적인 방출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것은요, 국제 공조의 필요성은 물론이고요, 한미 동맹 관계까지 고려된 선택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비축유 방출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비축유 방출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조금은 하락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효과가 좀 단기적인 것에 그칠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이슈는요, 이제는 5G까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국내 증시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게임과 엔터 그리고 콘텐츠, NFT까지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던 메타버스 수혜주 찾기가 하드웨어인 반도체로 넘어갔고요. 이제는 5G 장비주까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5G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서비스라면서 5G의 투자 사이클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에는 인빌딩 관련 업종이 5G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과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솔리드와 KMW 그리고 RFIC 등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0명대 돌파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16명을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58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4,0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시제는 물론이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그리고 수젠텍까지 골고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머선일구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머선일 중에 우리 이성훈 과장께서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블티라고 했죠. 아까 저 엠블티라고 한 것 같은데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이 관련주들 최근에 좀 거품이 빠지는 건가 싶은 흐름도 좀 포착이 되는데요. 지금 이슈는 또 메타버스에서 좀 더 확장이 돼서 5G로 옮겨간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려감도 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으로는 이 산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이 좀 약간 차익에 좀 노출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종목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이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이 좀 정당화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라기보다도 이 5G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이 부품 그리고 뭐 소재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메타버스 결론을 봤을 때는 이 5G가 기본적인 하드웨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 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몇 년 전에 이 5G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G로 응용한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 기반에 대한 산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5G의 이 어떤 그 시스템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핵심 인프라가 이 5G가 돼야 어떤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좀 연결되는 고리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로 5G가 아니라 뭐 5G로 인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에 나왔다라고 좀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참 맥을 못 쳤어요.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었지만은 5G에 대한 침투율 같은 경우가 극히 좀 낮았기 때문에 이 5G 관련 그 장비 업체들이 작년 초반까지만 작년 상반기 때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 침투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글로 판매에 대한 부분에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이 5G 관련주들이 많이 주가를 그 상승 부분을 많이 돌려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 그리고 다른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어떤 통신 업체들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5G 장비 업체들에 대한 사이클을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그 중순부터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 관심이 많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현재 이 5G에 대한 투자를 좀 계속 활발하게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5G의 선도 그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의 투자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장비 업체들은 좀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해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유효할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오늘 이게 5G 관련 섹터가 주목받는 것은 어쨌든 메타버스로 관련돼서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또 미증시 보면 메타버스 관련한 뭐 고성장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 많이 빠졌잖아요. 좀 그 안에 좀 거품을 조금 이렇게 덜어내는 이런 어떤 투심들이 좀 작용하지 않는가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그 미국뿐만 노블레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근 몇 주 동안이었죠. 이제 메타버스와 뭐 이런 NFT 테마의 유동성이 좀 강하게 좀 몰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였죠. 이런 그 메타버스나 이런 유동성이 대형주로 잠깐 몰려졌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어떤 메타버스나 NFT가 꺼지고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어떤 이 대형주들이 만약에 실적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면이 좋다고 한다면은 이 메타버스 쪽의 차익이 이 대형주 쪽으로 가서 주도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높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단기적인 순환매로 생각이 되고 주도주가 뭐 대형주로 바뀐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업이 이 부분에 투자해서 실적이 얼마나 나온다고 가시화가 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관련주들은 주가를 좀 선반영하고 있는 성장주로서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뭐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별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별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이 5G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예전에 그 우리 MMORPG 게임 그 산업이 성장할 때 바로 5G의 영향이 바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의 성장에는 필수 불가결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그러면 관련 섹터들 뭐 통신 장비도 있고 부품도 있고 뭐 있겠는데 어떤 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5G로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통신 서비스, 그 통신 서비스, 뭐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 어떤 섹터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통신 장비가 지금 그 2.43%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솔리드, 뭐 HFR, KMW가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뭐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5G 장비라기보다도 어떤 서비스 업체로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와이어블이 13.6% 상승, 그리고 세종텔레콤이 3.6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뭐 IT 부품주들도 이런 섹터에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장비주로 봤을 때는 뭐 대주전자재료가 5.7%, 그리고 EM텍이 4.32%, 뭐 파트론 4.12%, 이런 IT 부품주들도 좀 투자 심리가 오늘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관련 테마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볼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뭐 5G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메타버스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이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스마트폰에 이 아시겠지만 이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뭐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그리고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죠. 특히 이제 뭐 XR이나 여러 가지 이 뭐 애플도 준비하잖아요. 뭐 XR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쪽에서 기계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 업체들에 대한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지금 이 3분기 때가 원래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특히 이제 그 어떤 글로벌적으로 성수기가 맞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이 좀 지연이 됐었고 그렇죠. 이 네. 반도체 그 쇼티지 네. 영향으로 뭐 출하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3분기에 이번에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출하량이 4%밖에 안 됐거든요. 항상 이제 3분기 때가 신작을 내놓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제 그 셧다운이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화권의 생산 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애플도 그렇지만은 네. 이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셧다운이 많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뭐 비메모리 쪽 부품도 부족도 해소가 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때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스마트폰 쪽은 수요가 든화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하지만 뭐 폴더블 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쪽에 이 기대감, 사이클을 좀 가져가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주 내에 관련 종목들 기술 분석 좀 몇 가지 좀 해주시죠. 이제 종목들마다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LG 이노텍 네. 그리고 이 BH 같은 경우가 이 대표적인 이제 애플 관련주거든요. 뭐 PCB 쪽이라고 볼 수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학 솔루션 쪽인데 이런 기업들 애플이 지금 현재 아이폰 13번째 시리즈가 상당 그 판매가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분석을 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역대 최다 판매라는 예상까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이 기업들은 좀 상승 여력을 최근에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뭐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PCB
쪽에서의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못 가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FPCB 사업을 좀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 쪽보다도 MLCC 쪽에 집중하는 그런 IT 부품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은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실적에 대해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좀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LG노텍과 그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어떤 연말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이 다 괜찮은 종목들인데 이 안에서 보니까 LG노텍은 최근에 워낙 급등력이 좀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또 눌렀을 때 지금 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느 종목인가요? 뭐 네 개 다 좋은데 네. 지금 그래도 어떤 수급이나 유동성에 받쳐주고 있는 LG노텍 LG노텍.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LG노텍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LG노텍 최근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애플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G노텍이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분류된 주가가 갔었는데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관련주 차익에 노출됐다고 하지만 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익에 대한 부분이 거의 안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뛰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그 이유 같은 게 역시 애플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애플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할 때 또 뭐 XR 기기나 이 부분을 시작을 할 텐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아이폰의 이 벤더들 납품을 하는 그런 그 기업들 위주로 이 메타버스 시장 쪽에서도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역시 뭐 LG노텍이 뭐 가장 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애플의 관련 1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여력은 지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LG노텍의 어떤 기판 쪽에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뭐 관련주 굉장히 좋잖아요. 이번 주 초에 그런 관련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광화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29만 2천 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 이상은 다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어떤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PER이 지금 7배 수준이거든요. 뭐 그렇게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더 이상 멀티플을 해서 40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 가격 괜찮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가격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다. 매수 있어서 자, 목표가 32만 원 이렇게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좀 상승 반전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도 힘을 내고 있네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현 캐스터, 양시장 현재 지수 수급상황 정리 주시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는 잘 가더니 어제는 또 빠졌습니다. 오늘은 좀 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일봉 차트 보면서 3,000원선을 좀 지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매도에 좀 낙폭이 확대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좀 지금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듯 하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으로 움직임 나타나네요. 2,994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이 강하다 보니까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에서 지금 5,95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들을 사들이는 모습도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시작은 빨간불이었다가 장중 11시 부근에서는 또 하락하는 움직임,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1,020선 지지받고 있는데요. 업종별 안에서도 아무래도 제약주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800억 원가량, 기관에선 200억 원가량 매수세 집계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딱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안에서는 그래도 5G 관련한 섹터라든지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좀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특징주를 정리해 봤는데요. 코스피 상위 업종 가운데는 금융주들이 들썩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좀 부각받게 되면서 어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3%대, 카카오페이도 올라가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보험 관련해서 섹터들과 더불어 금융 관련주들 모두 다 오름세 집계됩니다. 두 번째 테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4,000명을 돌파됐다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들 강세입니다. 업종 내에서도 또 제약 테마 안에 코로나 테마로 묶이는 시젠이 13%가량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밑으로 수젠텍, 랩, 지노믹스 17%대까지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또 5G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저가 매수의 유입세가 나타납니다. 살펴보시면 5G까지 이제 메타버스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통신 장비주들 동반 강세 나타나는데요. 솔리드 보실까요? 오늘 7,360원까지 높게 고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가레이는 8%대, HFR은 또 6%대로 양봉권 플레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청원 차장,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키워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4차 산업, 그리고 또 하나는 유효 수요의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조금은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있죠. 자율주행이에요. 기저에는 역시 애플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아직까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과 이 ICT의 결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플카가 그 기로에 있는 거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ICT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재화를 생산해 냅니다. 그리고 그 생산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현대와 기아처럼 협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걸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 기업은 선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2025년, 늦어도 2028년까지 애플카가 시장에 선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하나, 완성차, 즉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지만 그래도 애플카가 4차 산업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재화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역시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핵심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이미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가 TV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도 자율주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우 극소수이긴 하나 자율주행 차량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 조금씩 보완이 되어 나간다면 애플이 현재 바라고 있는 2025년이나 2027년, 2028년까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 부분 많이 우리 곳곳을 누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테마에 속해 있는 자율주행 테마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크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레이더 영상 장치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수준이 감소된 9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테마나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저점 구간에서 잘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테마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 반면 운전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장이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운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직접 운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자율주행 차량이 나온다면 우리로 치면 연세가 75이나 80 이상 되신 분들도 무난하게 차량을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게 곧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이러한 유효 수요의 창출이 지금 예로 든 애플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 기아와 같은 기업들의 기업 실적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한 가지 테마에 있는 자율주행,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 초반 1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눌렸습니다. 오히려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온 상황에서 내일 만약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을 한다면 한 번 더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봐요. 가급적이면 내일 조금 한번 담아 볼 것을 권해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카 출시 예정 소식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과 내일 한번 다시 좀 담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황민석 대표님도 애플카 관련주를 좀 보고 계신지 아니다 나는 다른 좀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저도 공교롭게 애플카 관련주를 이제 오늘 관심주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인포뱅크라는 종목인데요. 인포뱅크는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 관련 업체고요. 2025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카 출시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19일 날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아침에 상한가를 가서 9시 5분 정도에 상한가 들어가서 장이 끝날 때까지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 기술 이런 쪽을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플카 뉴스가 나오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 시초가에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긴 했는데 그건 뭐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이해가 가긴 하는데 스팸 과다 관여 종목이다 이런 거는 저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는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이후에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앞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커넥티드카, 차량용 반도체들과 연결돼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해결하는 그런 선도 업체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저도 이제 좀 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봉 차트상에 이 고점이 18,850원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애플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 날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면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오늘은 음봉을 좀 길게 맞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강세로 간다 그러면 뭐 대형주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지수가 강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뭐 나스닥이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플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두 전문가께서는 애플카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 두 종목인데요. 인포뱅크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두 종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3.8%대 하락 추세에 보이는데요. 13,850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11월 24일 수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양시장 마감 종가 상황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넥스터. 알겠습니다. 수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수요일 시장은 희비가 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이네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 후 약속의 오늘 상태 살펴보시면 좀 약보합급으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 나타납니다. 시가는 3천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아쉽게도 3천선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감한 움직임이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 폭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에서 거의 5천 원 넘는 물량을 팔아냈죠. IT 투톱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으로 대한항공을 좀 팔아간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오늘 매도한 장바구니들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코스닥의 일봉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1015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짝 오전장에 밀리긴 했지만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020선 단단하게 지지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점검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매수한 장바구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제넨바이오, 그리고 A루트 등을 좀 사들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안에서도 다날, 파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소부장들도 고르게 담아낸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 DY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공동 개발한 센서 클리닝이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될 거다라는 또 개별적인 모멘텀을 떠안고 20%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고요. 밑으로 보시면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되는 대원화성도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살펴보시면 6% 강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하이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신풍제약이 2000년대부터 중반부터 10년간 또 의약품 원료 회사 허위 거래하고 또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경찰의 또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신풍제약의 본주, 우선주 모두 다 19, 18% 주르륵 밀려 내려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피크아웃에 대한 또 우려감이 계속 짙어지는 모습이네요. 문배철강 5%, 대우조선해양도 5%대 약세로 거래 마감합니다. 상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짜 보도자료 소식으로 소동을 치러지고 있는데 상한가 갔다가 다시 16% 급등, 오늘 역시 다시 상한가 가는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서 주가 변동성 큰 만큼 투자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밑으로 게임빌입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제나에드 인수를 했다. NFT 관련한 묶이게 되면서 게임빌 22%대 개별적 모멘텀 안고 14만 9,100원 선에 거래 마감합니다. 하위권 종목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제 골프주 계속 사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봐야 될지, 골프 관련주들 주르륵 밀려났습니다. 윗꼬리를 오늘 달았는데 시장 여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잠깐의 눌림목으로 봐야 될지는 판단 필요할 것 같고요. 골프존 8%대, 가스텔 바짝도 4% 양봉권, 오늘 음봉권 보여주면서 모두 다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했네요.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또 공략해보면 좋을지 괜찮은 종목도 좀 분석하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청원 차장께서 보신 종목을 보니까요, 마침 앞서 출연하신 전문가께서 그 NFT 관련한 그 어떤 게임주들 이제 그 광풍이 좀 식을 때가 됐다. 그래서 당분간 좀 피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해주시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목은 위메이드예요. 네. 최근 3거래일 정확하게 이번 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게임주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좋지 않아 게임주가 밀린 게 아니라 게임은 물론이고 NFT, 기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 그 시점은 역시나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9% 이상 밀렸습니다. 어제 18%까지 밀렸는데 주가가 잘 가다가 당연히 꺾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시장 기준 장 중반 들어서 매수세로 돌아섰고 덕분에 위메이드도 결국에는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위메이드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화예요. 지난해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코스닥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5개 정도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지난해 오늘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젠, 아이테오젠, HL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젠과 아이테오젠이 완전 밀려버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8위까지 밀렸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포러비스,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의 주력 산업군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다면, 코스닥은 저는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도 불과 6개월 정도 만에 치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 산업군이 앞으로 조금 더 흥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3가지나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산업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NFT 관련된 세금,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그 노이즈가 저는 충분히 지금 3거래일 동안 묻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노란색 이평선이 보일 겁니다. 22평선은 오늘 깼지만 다시 올라왔어요. 만약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아마 위메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임, NFT, 메타버스, 이번 주에 좋지 않았던 그쪽 섹터에서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내일 개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우 낮은 비중으로 한번 담아 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대략 25만 원, 손절 가격을 15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빠진 줄 알았는데 좀 순환매적으로도 봐도 될 것 같네요. 게임, 메타버스,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윤섭 대표님, 내일 사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2월 달에 미국과 원자력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원자력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참여해서 12월 2일과 3일 사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리를 볼 때,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진입하실 때 그 종목의 주가의 위치, 그다음에 재료의 강도, 그다음에 수급,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작년 6월에 조달한 그 3조 원 그 차입금 중에서 2조 원을 상환을 했고요. 두산건설을 매각할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더욱더 개선을 해서 채권단 쪽의 그 채무를 조기 졸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연결 기준의 매출을 보면 3조 4,800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31억으로 128%나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의 효과가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지금 이 대선, 내년도 3월 달에 대선을 앞둔 정책주로서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을 주목하신 분들, 그다음에 원전주 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은 왜 이렇게 무겁냐,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뭐 한전 기술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 기술 이런 쪽들은 상당히 강한데, 이제 중소형주들과 비교하면 주가의 흐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도 10%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정책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략할 시점이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면 직전 고점 부근에 이 부근이 이제 단기 매물대로 보여져요.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에서 걸릴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7,000원 정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또 앞서 분석해준 이메이드 그래도 견조한 흐름으로 상승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두 종목으로 내일장 다시 시작할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윤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국내 배터리 3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발맞춰 직접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석탄 석유 제품 수입 가격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혼인 건수 역시 역대 최소 기록을 가로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2년을 기다린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법제화 노력은 이번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소비자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개월간 팔통증과 손저림 증상으로 최근 2차례 진료를 본 유정희 씨. 6만 원 안팎의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서류를 떼어보니 6장에 달합니다. 이렇게 뗀 서류를 일일이 사진 찍은 유 씨는 보험사 앱을 통해 전송한 후에야 보험금 청구를 마쳤습니다. 국민 3,9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물론 보험사와 정부까지 한 목소리로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요청한 지 벌써 12년째지만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병원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서류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의 가입자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상당액의 실손보험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매번 좌절되는 이유는
국회가 강력한 이해 집단인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료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의료계는 의료 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면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과 더불어 영리 추구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간소화가 의료계의 수익 모델인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근본적인 반대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진단서 발급 비용 수입도 의료계 입장에선 놓치기 아쉬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소비자 편익이 무시된 부분도 있고 의료계가 반대 이유로 항상 말하는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의 유출과 영리 목적 활용 가능성의 우려는 국가기관인 심사평가원이 관리하고 새로운 시스템,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논의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서 여전히 보험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해 관계자의 입장보다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편익 제고를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문 학위 과정을 설립하고 지원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급하면서 취업도 보장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채용 가능한 전문 인력이 매년 부족하다 보니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선 건데요. 관련 내용 성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 SDI가 이달 들어 포스텍,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와 잇따라 배터리 인재 양성 과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부터 10년간 학사 200명, 석박사 3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배터리 융합 전공을 이수한 장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삼성 SDI에 입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려대, 연세대와 각각 학위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대학원에 설립했습니다.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며 학위 과정 중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제 산업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O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석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저마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발굴과 양성은 곧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삼성 SDI는 글로벌 배터리 리딩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배터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업계에 부족한 석박사급 인력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업체별로 적극적으로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주와 매출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국립대, 지역 거점 대학 등을 통해 배터리 전문 인력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해 업계의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업계가 핵심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보다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의 경우 20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를 기준으로 한 지난달 수입금액 지수는 150.27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7개월째 3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금액 상승은 주로 국제유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석탄, 석유 제품은 1년 새 무려 213.1%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 11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6,563명으로 1년 전보다 2,337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9월 출생아 수는 21,920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도 3분기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합계 출산율은 1분기 0.88명, 2분기 0.82명, 3분기 0.82명으로 줄곧 1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 혼인 건수는 44,192건으로 1년 전보다 6.8% 감소했습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박혜원 앵커가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빅머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빅머니 1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